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도시를 더 걷게 만들 것이냐는 몇 가지 건축 법규를 만들면 그게 DNA죠. 결국엔 그 도시의 DNA가 되는 거고, 그게 그 도시의 공간을 만들고, 그 도시의 공간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적인 관점이든 아니면은 사회 문화적인 관점이든 변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의 강연을 소개해드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신입니다. 지난 강연에 이어 이번에도 특별한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축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공간을 통해 바라본 인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 유현준 교수님과 함께 사람이 모이는 공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러 온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 유현준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공간의 비밀이니까 제가 공간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시골보다는 도시로 더 많이 모이죠. 지금 특히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도 심해지고 그런 문제가 더 오히려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 때 보면은 5일장 이런 것들이 섰었습니다. 근데 왜 5일장이었냐면은 장사를 하려면은 닷새 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모여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장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소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닷새 한 번씩 모였던 거죠. 밀도가 낮은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밀도가 낮은 이유는 뭐냐? 우리가 난방 시스템이 온돌이다 보니까 다 1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낮은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들었고 그래서 시장이 만들어지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럼 5일장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장사를 통해서만 돈을 벌고 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밥집을 5일장 때 열었는데 그 다음날 장이 없어지니까 나흘 동안 농사 짓다가 다시 닷새째 다시 국밥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의 분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인이 되게 권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산업공상이었잖아요, 우리가. 농부보다도 미치였습니다. 그게 상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반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부의 이동 사다리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도시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근본적인 그 원리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거를 저는 이 컴퓨터에 비유를 합니다. 가정용 컴퓨터 PC 한 대가 있는데 이게 슈퍼컴퓨터하고 1대1로 연산 능력을 비교하면은 PC는 훨씬 떨어지겠죠. 연산 능력이 훨씬 떨어져요. 근데 특이한 거는 가정용 컴퓨터 PC를 한 200~300대를 케이블로 병렬로 네트워크를 하면은 그럼 연산 능력이 올라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뇌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은데 이 인간이 모이면은 막 인공지능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띄우고 유전공학도 하고 막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뇌와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어로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언어의 한계는 뭐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하고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대와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인간은 문자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플라톤의 책을 읽는다 그러면은 한 2500년 전에 한 9000km 정도 떨어진 그리스 지방에 사는 어떤 똑똑한 사람하고 뇌가 연결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도시의 인구 규모가 2배가 커지면은 특허 출허수가 2.15배가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도시 인구가 2배가 늘어나면 특허 수가 2배가 늘어나는 게 맞는데 그거보다 좀 더 늘어나요. 그 이유가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병렬 네트워크가 더 많아지고 그럴수록 더 사람이 똑똑해지고 창의적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비즈니스의 기회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밀도를 높이는데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런 데서는 또 도시를 이루어 살다가 그리스로 가서 또 도시를 만들다가 로마로 가서 또 도시를 만들었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무슨 시스템을 개발했냐 하면은 이 아퀴덕트라고 하는 수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냐?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염병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퀴덕트 수로 한 2~3km 떨어진 시골에서 물을 끌어갖고 왔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현대에 와서는 새로운 기술이 하나 생겼어요.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기술이 생겨서 단위 면적당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고층 건물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거를 제일 잘한 데가 어디냐? 뉴욕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은 20세기 초반에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를 적용해서 한 30층짜리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러면서 더 창의적인 도시가 되는 거죠. 점점 더 많은 도시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도시 규모를 가진 그런 도시가 한 28개 그런 게 되고요. 대도시가 46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얼마 전에 넘었는데 그중에 40억 명 이상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다 도시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보통 신경세포, 뇌의 신경세포 뉴런이 한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이를 연결하는 시냅스가 100조 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해지려면 이 시냅스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집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시냅스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 연결하는 시냅스가.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도시의 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문제는 이 1990년대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밀도를 높여왔잖아요. 서울도 보면은 이 고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로 고층 건물을 지은 게 아파트죠. 그리고 점점 인구가 도시로 모여서 한 7,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서울시의 인구가 1000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한계점에 다다른 게 90년대예요. 더 이상 이제 이 엘리베이터와 철근 콘크리트로 더 이상의 밀도를 높일 수가 없는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시냅스가 늘어나지 않는 거고 그거의 한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그럼 그걸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인간이 인터넷을 만들었어요. 그 인터넷을 만드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가 직접 가지 않고선도 다른 사람들하고 SNS를 통해서 연결되고 인터넷 구글 서치를 통해서 정보하고 연결되는 시대가 된 거죠. 시냅스 관점에서 보면은 빅뱅이 일어난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챗 GPT라고 나왔죠.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알아서 다 수백만 개의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을 딱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에 접속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가 만들어진 이전과 이후는 또 시냅스 양이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냅스는 증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전반적인 이 인류의 발전의 흐름과 일치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정체가 되면은 그럼 그때부터 약간 다운힐로 되는 거죠. 이렇게 내리막으로 내려가서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도시는 온라인 시냅스와 오프라인 시냅스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생기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그거예요. 이게 과연 도시를 해체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가지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두 가지 방법을 다 찾으려고 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할 때에도 이게 뭐 온라인으로 뭐 동영상으로 뭐 이렇게 화상 통화만 한다든지 전화만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손잡는 데이트도 하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려고 해요. 그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고 바깥에 아마존 고라는 슈퍼마켓 체인점도 열고 뭐 얼마 전에 우주 여행도 갔다 오시고 공중에 떠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발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자기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요구 조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이용해서 권력의 시스템들도 만들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조율하고 그렇습니다. 공간을 인간이 얼마나 잘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동물하고의 차이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봐요. 유발 하라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피엔스가 경쟁종들을 과연 어떻게 물리쳤느냐.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은 집단의 규모를 키웠기 때문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집단의 규모를 어떻게 키웠느냐? 그 유발 하라리 교수는 공통의 신화를 믿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해요. 공통의 신화를 잘 믿게 된 이유는 뭐냐? 저는 건축 공간을 잘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사시대 때 사람들은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가 좀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말보다는 그림이 더 효과적인 거예요. 내 생각을 표현할 때. 근데 그림을 땅바닥에다 그리면은 비가 오면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가 와도 안 지워지는 데를 찾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동굴이 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동굴에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 들어가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이 횃불을 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들고서 가면은, 그려놓으면은 횃불을 들고 쭉 가면은 그림들이 순차적으로 보이잖아요. 거기에 같이 간 사람들의 그림자도 막 어른거릴 거고 그게 일종의 동영상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공간 속으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고 그 이야기가 더 감화가 되고 그 공간에 뭐 한 50명 정도가 모일 수 있었다. 그 50명이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되는, 마치 우리가 하나의 영화를 보면서 감정 상태가 비슷해지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조직의 규모를 키워나가다가 도시 규모가 한 5,000명 정도까지 커지면은 보시는 것 같은 신전 건축을 합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게 그 메소포타미아에 지어진 한 기원전 2,500년, 3,000년 전에 그 만들어진 지구라트라는 신전이에요. 벽돌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보통 보면은 한 높이 50m 정도 되는 그런 탑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지었느냐? 이 높이 한 50m를 만들면은 제사장이 저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주변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쳐다보죠. 다 쳐다보면은 그 사람의 권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만든 공간과 권력의 제1원칙은 사람이 시선이 모이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제일 권력자겠어요? 접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의자가 다 저를 향해 놓여져 있고 저만 여기 서 있잖아요. 카메라도 저를 찍고 있고 그러면 시선이 일로 모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제일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 여기 한 20명이 있으면은 저를 쳐다볼 때 생겨나는 정보가 20개는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앉아 계신 분은 본인을 쳐다봐 주시는 분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하고의 정보의 차이는 한 20배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더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편집된 모습을 보여줘야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쳐다본다. 근데 뭐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달아놓은 CCTV 카메라로 저를 본다. 그 아무 권력이 없는 거죠. 저는 오히려 권력을 빼앗기죠. 근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줄 때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구조가 항상 보면은 종교 건축은 사람의 시선을 한쪽으로 모으는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있으면은 긴 쪽에 재단을 두지 않고 좁은 쪽에 재단을 둡니다. 사람의 시선을 모을 수 있게. 그리고 의자가 다 앞을 향해 놓여져 있어요. 의자도 보시면은 가로로 긴 장의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앉아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예배 시작하면은 밖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양쪽 끝에 앉아 계신 분만 좀 나가기가 편하네요. 근데 가운데 대여섯 명은 목사님 말씀 듣기 싫어도 계속 들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그때 그 앞에 말씀 전하시는 분의 권위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간적으로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드린 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권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 아침 9시까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일요일 아침 9시라는 시간적 제약, 예배당이라는 공간적 제약이 딱 생겨서 우리가 그걸 지켜서 따르면은 거기 말씀 전하시는 분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권력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침 9시까지 출근해라. 사무실로. 그것도 직장 상사의 권위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때. 학교에 등교할 때 선생님의 권위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가족들하고 얘기 많이 하시나요? 얘기 많이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한 명, 두 명. 그 대부분 다 대화가 많지 않아도 가족의 유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가족들은 일단 잠을 집에서 자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을 같이 보내요. 유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직장 동료들하고도 생기는 유대감은 하루에 9시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같이 사무실 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 5일을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공동체의 유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대감이 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냥 프리랜서 써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얘를 내가 정규직으로 안 데리고 있어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공동체의식이 와해가 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면은.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흑사병 같은 경우예요. 13세기 이럴 때 흑사병이 막 돌았을 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가 그 전에 한 1000년 정도 엄청나게 유지가 됐던 권력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약해졌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인본주의 르네상스가 부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사실은 또 새로운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돼요. 도시로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더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도시에 살고 있죠. 이동이 많아요. 자동차에서 출퇴근할 때 하루에 한 1시간 반에서 3시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사실 이동할 때 쓰는 거예요. 시공간을.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LH에서 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요. 뭐 주거 있는 지역, 사람이 사는 곳, 그다음에 업무하는 지역, 상업 지역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나의 사람이 하는데 이동을 해서 그 기능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걸어 다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웬만한 데를 갈 수 있는 그게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시간과 공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거리가 더 걷고 싶은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뭐 금요일날 뭐 데이트 코스 정할 때 야 우리 테란로를 걷자 이러진 않잖아요 보통. 대부분 다 뭐 홍대 앞이나 가로수길이나 명동 요즘엔 성수동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 왜 홍대 앞은 걸을 때 더 기분이 괜찮을까? 걷고 싶은 마음이 들까? 가게 입구의 숫자랑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벤트 밀도라는 공식인데 100m당 가게 입구의 숫자가 몇 개냐 이걸 세보는 거였어요. 홍대 앞에 그 수노래방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120m 구간의 가게 숫자를 세봤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1층 가게 입구가 한 16개가 되고요. 2층 가게로 올라가는 입구가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개 정도 돼요. 근데 여긴 특이하게 가운데가 공용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너편 쪽 가게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면서 100m를 걷는 동안에 홍대 앞은 가게 입구의 숫자가 한 34개 그 정도 나옵니다. 근데 같은 방식으로 제가 명동 거리를 재보니까 36개 나오고요.
강남대로는 14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10차선 도로로 돼 있으니까 건너편 쪽 가게를 못 갑니다. 그래서 반토막이 딱 나죠. 그리고 테헤란도도 이게 최악이에요. 왜냐하면은 테헤란도는 큰 빌딩을 지으라고 필지를 되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서울시에서 구획을 할 때도. 그러니까 건물 입구가 되게 띄엄띄엄 있는 거죠. 그래서 8개밖에 안 돼요. 그나마 그것도 사옥들인 경우에는 못 들어가게 막잖아요. 경비아저씨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로수길이 한 36개 되고 유명한 스페인의 람블라스 거리가 한 4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보시면은 이게 100m를 걷는 동안에 가게 입구 숫자가 한 30개 정도 나와야지 걷고 싶은 거리가 된다. 그럼 그게 왜 그런 마음을 유도하는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제 보스턴의 뉴베리 스트리트인데 여기는 걷다 보면은요 한 포인트에서 반층 올라가도 가게가 있고 반층 내려가도 가게가 있어요. 여기가 제가 전 세계를 뒤졌을 때 이벤트 밀도가 제일 높은 도시예요. 45까지 올라갑니다. 여기는. 그거는 마치 TV 채널 숫자 많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지상파 방송 막 3개, 4개밖에 없던 시절에서 몇만 원 내고서 케이블 방송으로 간 이유는 뭐냐? 나한테 선택권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인 거죠. 근데 문제는 저도 옛날에 보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채널이 100개가 되더라도 채널을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채널을 계속 돌리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몇 초마다 한 번씩 계속 돌리는 것 자체가.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냥 변화가 많다는 거가 그게 결국엔 또 다른 흥미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두타 같은 데 가면은 옷가게만 쫙 비슷한 옷가게만 있잖아요. 그건 지루한 거죠. 그냥 똑같은 종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가 작게 구획된 그런 오래된 도시들이 뭐 익선동이라든지 그런 데가 재미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입구가 다양하게 상점들이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익선동 같은 데가 또 좋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리모델링만 손쉽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서 창업하기가 쉬운 거예요.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슬럼화된 지역들이 맨날 걷고 싶은 거리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뭐 익선동, 성수동, 홍대 앞 이런데 그러다가 거기가 이제 젠틀리피케이션이 생기죠 나중에. 그러면 이제 망하게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위례 뭐 이런 데 가면 쇼핑몰들이 이제 야외 거리처럼 만들어 놓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우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점은 그런 데는 가게 입구의 숫자는 많지만은 골목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없어요. 복도일 뿐인 거예요. 그 쇼핑몰을 걸을 때와 이 익선동을 걸 때의 차이점은 거기 있습니다. 자연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또 큰 변수예요. 근데 걷고 싶은 거리를 잡아먹는 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상가예요. 지금 이게 반포에 재건축된 아파트 단지, 자이 아파트 단지인데 가면은 뭐 1층은 차들이 안 다닙니다. 사람들이 쭉 걸어 다니게 돼 있고 되게 좋은데 문제는 이 주변의 둘레길입니다. 몇 킬로미터 되는데 온통 아파트 담장밖에 없어요. 북쪽에 한 600m 길이에 입구가 딱 하나 있는데 봤더니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담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없으니까 길거리 사람이 하나도 안 걸어 다닙니다. 그럼 가게는 다 어디가 있느냐? 이 코너 상가에 다 들어가서 여기서 뭐 밥 먹고 머리 자르고 차 마시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갈 일이 없고 친구 만나러 갈 때 지하 주차장에서 차 끌고 딴 데를 또 가죠. 그럼 교통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은 차선 숫자를 더 늘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연면적이 자동차를 위한 이동하는 데 쓰이는 연면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이 또 되는 거예요. 이 아파트 단지와 저 아파트 단지는 차를 타고만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 소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구반포 아파트 단지나 동부이촌동 아파트 단지를 보시면은 1층 연도형 가로가 쫙 돼 있어요. 이런 데서는 구반포를 걷다 보면 신반포까지 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경계가 모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걷게 만들어야지 옆에 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걷고 싶어 만들어지는 원리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한쪽에 지하철역이 있고요. 반대쪽에 한 1.5km 떨어진데 공원이 있으면은 그 둘을 연결하는 거리가 걷고 싶은 거리가 돼요. 서울에서의 사례가 가로수길이라고 저는 봐요. 신사동 가로수길이 신사역에서 내려가지고 한강 시민공원까지 갈 때 거의 1.1km 되거든요. 거기가 이제 걷고 싶은 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아무도 안 가는 동네였거든요. 아무도 안 가고 정말 허접한, 그래서 임대료가 되게 쌌어요. 설계사무소가 많았던 동네예요, 여기가. 그래서. 근데 여기가 갑자기 핫플레이스로 뜬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은 토끼굴의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과거에는 여기 미성아파트라는 데 뒤쪽에 토끼굴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되게 음습하고 저는 이 동네 가보면은 진짜 무서워서 이렇게 걸어가기가 좀 무서운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현재 진입부는 한강 르네상스 하면서 보차 분리하고 왕복 차선 만들고 되게 밝고 쾌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위치가 딱 그 가로수길 축선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원과 지하철역의 시너지 효과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가로수길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소통하는 서울을 만들려면은
서울에 지하철역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중에 2호선 지하철역이 한 바퀴를 도는 순환선이에요. 그 2호선 지하철역과 역 사이에 공원을 하나씩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걸어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 다음에 한강 다리도 두 군데 정도는 보행자 전용 다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옆 동네하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역 간의 격차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보행자 전용 다리 만드는 건 되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밀레니얼 브릿지라고 런던에 만들어진 건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서울에 다리가 27개나 되거든요. 근데 이 다리를 처음에 기획을 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안 걷잖아요, 여기를. 이 길을 안 걷는 이유는 옆에 자동차가 빨리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공간의 속도예요. 공간의 속도가 느려야지 사람들이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행자가 시속 4km잖아요. 시속 4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일 때 사람들이 걷지 옆에 60km, 70km로 달리면은 거기서 불안감을 느껴서 안 걷는 거예요. 테헤란로도 안 걷는 이유가 옆에 12차선 도로에서 빠르게 자동차가 다니면은 인도가 있어도 안 걷게 돼요. 그거를 공간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뭐냐? 인도의 폭을 넓히는 거죠. 그럼 면적상으로 슬로우한 공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높이는 방법은 카페 데크를 뽑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앉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게 그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같은 데인 거죠. 인도 폭이 넓고 카페 그 테이블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10차선 도로가 있어도 조금 더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그 공간의 속도의 매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아예 단면을 한 2, 3m 차이 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를 더 낮게. 그럼 내가 걸을 때 차가 안 보이고 옆에 한강만 딱 보면서 갔으면은 저는 그렇게 디자인을 처음에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 이 한강에 훨씬 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강남과 강북이 걸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단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북과 강남이 웬만해서는 그 문화적 융합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물론 폭이 워낙 넓은 것도 있지만은 걸어서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나 지하철을 타야만 건너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문화가 융합이 잘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뭐 이런 논현동 뒷골목 가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필로티 주차장으로 딱 돼 있잖아요. 가게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걷고 싶어하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도시를 더 걷게 만들 것이냐는 몇 가지 건축 법규를 만들면 그게 DNA죠. 결국엔 그 도시의 DNA가 되는 거고 그게 그 도시의 공간을 만들고 그 도시의 공간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적인 관점이든 아니면은 사회 문화적인 관점이든 변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거는 창문의 각도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한 몇 달 전에 발견을 했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도시예요. 가면은 창문들이 다 도로를 향해서 이렇게 90도로 서 있잖아요. 그럼 제가 걷는 사람 입면에서 봤을 때 창문이 거의 안 보이는 벽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이 거리가. 근데 뉴베리 스트리트를 제가 얼마 전에 다시 걸어봤는데 이게 베이 윈도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팔각형처럼. 걷는 방향에서 이 유리창이 보여요. 창문은 거기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사람이 나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문이 있으면은 약간 조금 더 내가 몸도 조심해. 내가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강 고수부지가 안전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방향에서 이 뉴베리 스트리트처럼 창문이 45도로 꺾인 저런 것들이 쭉 있으면은 뭔가 내가 걸을 때 훨씬 더 프렌들리한 그런 효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면의 각도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우리가 공원이 되게 부족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서울시를 보면은 서울시에 녹지 엄청 많아요. 녹지 비율이 산이 많아서 30% 후반대예요. 뉴욕이랑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공원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 많은 녹지가 다 경사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울어진 땅이니까 가면은 할 수 있는 행동이 두 개밖에 없어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왜냐면 계속 그냥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얼굴 마주치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만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무를 수가 없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맨하탄을 한번 보시면은 센트럴 파크 같은 데는 평지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공원이 작더라도 평지예요. 그러니까 머무를 수가 있어요. 뭐 브라이언 파크든 뭐든. 그래서 머무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지여야 된다. 기울기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센트럴 파크가 정말 완벽한 것 같지만 사실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얘는 폭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좁은 쪽의 폭이 850m, 세로가 2.몇 킬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넓어서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게 낮에 가면 되게 좋아요. 낮에 센트럴파크 가면요, 주변에 건물들이 안 보입니다. 이게 시골에 온 것 같아요. 되게 좋은데 여기는 해지면 이제 깜깜해지면 진짜 정말 공포예요, 공포. 프레드릭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흥미로운 거는 같은 사람이 보스턴에 가면 보스턴 커먼이라는 공원을 설계했거든요. 이 공원은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으니까 주변에 빌딩들이 쭉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주변 빌딩들에서 여기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밤에 가도 안전합니다. 감시를 받는 공간은 안전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간을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CCTV 카메라를 설치하잖아요. 그걸 설치하면은 저기 항상 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 한강시민공원 이런 데가 안전한 이유가 아파트에서 내려다보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한강다리에 자동차 불빛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대가 낮은 이 한강고수부지 시민공원은 감시받는 눈이 많아서 밤 1시에 가도 안전하게. 제가 해외 건축가 친구들이 오면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서울을 제대로 알려면은 딴 거 다 필요 없다. 밤 10시 이후에 한강고수부지를 꼭 가야 된다. 가서 거기 편의점에서 맥주를 딱 하나 해서 앱으로 치킨을 배달시켜서 딱 한번 먹어봐야지 이게 진짜 서울의 진면목이다. 제일 자랑스러운 공간이에요. 건축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보면 제일 안타까운 공간이 어디냐면요. 학교 운동장이에요. 학교 운동장 이렇게 위에 항공사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유럽의 광장보다 분포가 더 잘 돼 있어요. 진짜 마블링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우리 애들이 보통 걸어서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운동장이 초중고 3개는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광장처럼 잘 쓰면은 지역 공동체에 크게 기여하는 공간이 됐을 거라고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애들도 막 유괴되는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담장 쳐놓고 보안관 막 해놓고 한때 담장 허물기 운동 하다가 다 거꾸로 됐거든요, 지금 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아까워요, 저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유럽의 광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변에 가게가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광장은 주변에 카페나 레스토랑들이 쫙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찾아보니까 광장이 안전해지고 밤 10시에 가도 편안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우리 학교 운동장에 담장을 허물고 주변에 레스토랑, 카페, 문방구 이런 것들이 쫙 배치가 돼 있으면은 거기에 카페 앉은 손님이나 문방구 주인 아주머니가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 보기 때문에 운동장 밝은 데 있는 사람들은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 어디를 보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조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좋은 뜻에서 이 감시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안전한 공간이 되고 그다음 밤과 후에는 주민들이 와서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쓰일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필지 계획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가 이미 있는 공간도 제대로 못 쓰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되냐면 도시계획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상업 환경이 있으면 안 된다. 유해하다. 그래서 200m 안에 가게가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공부에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서당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도시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뭐랄까 그냥 아이들을 거기다 가둬놓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현대 도시가 아름답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공간을 볼 때 이 X, Y축으로 주로 4분면으로 구분해서 보는데 형태적으로 봤을 때 X축이에요. 왼쪽으로 가면 단순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다양해요. Y축은 재료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다양한 재료, 밑으로 내려가면 단순한 재료예요. 이렇게 보면은 4개 1, 4,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생기지 않아요. 오른쪽 아래, 저기 보통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산토리니 섬 같은 데예요. 저런 데는 형태는 다양한데 재료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옛날 도시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 도시는 토목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무슨 포크레인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 땅의 모양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면은 되게 조그만하게 모양이 각기 그 지형에 맞춰서 다양한 모양으로 나와요. 근데 물류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주변에 있는 건축 재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흙을 쓰던지 벽돌을 쓰던지. 그러니까 그 한 마을이 다 똑같은 건축 재료로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는 단순한데 형태는 복잡한 게 나옵니다. 산토리니 섬, 토스카나 지방, 모든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현대 도시는 어떠냐? 극단적으로 봅시다. 아파트, 형태는 단순하고 재료도 단순해요. 이 최악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논현동의 로데오 거리 같은데 이런 데는 형태도 다양하고 재료도 다양한 형태. 그다음에 논현동 뒷골목 이런 데는 재료가 다양하고 형태는 단순한 형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름다운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한 지역은 재료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그 보스턴의 뉴베리 스트릿은 신축 건물을 지어도 무조건 벽돌로 지어야 돼. 빨간 벽돌로. 모양은 어떻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서 무조건 빨간 벽돌로 해서 그 컨텍스트를 유지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다움에 영향을 끼치느냐. 우리가 강북에서 강남을 바라볼 때 잠실에 재건축된 아파트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재료도 단순하고 형태도 단순하죠. 얘는 보면은 얘도 똑같은 고층 건물이에요. 맨하탄은. 근데 대신에 적당한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프랙탈 지수 1.4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프랙탈 지수 1은 완전한 규칙이고 2가 완전한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보통 느끼는 게 1.4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숲을 보면은 누구나 다 아름답다고 느껴요. 형태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나무 하나 모양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좀 있죠. 녹색의 이파리를 갖고 있고
나뭇가지 색깔 다 비슷하고 그다음에 바위 색깔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통일감은 있으면서 복잡성이 있는 거죠. 나뭇가지 모양도 자세히 보시면은 엄청나게 불규칙한 것 같지만 규칙이 있어요. 모든 나뭇가지는 다 위를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중심 줄기가 제일 굵고 옆으로 빠져나갈수록 가늘어지죠. 그런 규칙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칙이 숨겨져 있고 그 안에 불규칙성이 있는 거죠. 그런 걸 아름답다고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도시의 이 불규칙성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가전제품 사이즈는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너무 커지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70년대 지어진 아파트 이사를 가보시면은요, 이 부엌에다가 양문형 냉장고 넣고 가스레인지 넣으면은 정말 좁아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우리는 애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침실 하나 터가지고 좀 부엌을 넓게 써야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파트는 다 벽식 구조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벽식 구조다 보니까 여기 벽을 치면 집이 무너져서 불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 개조 자체가. 그러니까 한 30년만 지나면은 라이프 스타일은 계속 바뀌는데 가족 구성원 수도 바뀌고, 근데 이거를 옛날 건물들을 이거를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부수고 새로 짓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건물이 기둥식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다면은 플렉서블하게 벽을 부수고 또 여러 가지 사이즈를 맞춰서 쓰겠죠. 고쳐가지고. 그러면 건물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소호에 있는 이 건물들입니다. 이 건물들은 공장 건물이거든요. 공장 건물로 한 100년도 더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소호의 건물에는 공장이니까 기계를 놔야 되고, 기계를 놔야 되니까 기둥 간격이 넓고 천정고도 높고 화물 엘리베이터도 크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1950년대 공장들이 다 망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빈 건물에, 버려진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로프트를 개조해서 쓰고 사무실이나 갤러리나 오피스로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지금도 100년 넘게 그 같은 건물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친환경적인 건축이 뭐냐? 그거는 사실은 오래 쓸 수 있는 게 가장 친환경적인 거예요. 부수고 새로 지을 때 나오는 산업 폐기물과 새로 지을 때 필요한 시멘트나 철강의 소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건물을 100년 넘게 쓰면은 그러면은 쓰레기도 안 나오고 새로운 재료를 쓰지 않으니까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기둥식으로 건물을 짓는 게 가장 친환경적인 건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친환경 건축을 나무 기둥으로 하면 사실 더 좋죠. 지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철근이나 콘크리트 이런 걸로 이걸 기둥을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술은 발달해가지고요. 나무로 기둥을 세워도 40층짜리 고층 건물도 짓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거가 이 캐나다에 만들어진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기숙사 건물이에요. 13층 정도 건물이 목구조로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도시 속의 이산화탄소 비중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10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이산화탄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니까 알아요. 이게 안 좋다는, 공기가 안 좋네 오늘. 근데 이산화탄소의 비중은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없애는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나무를 키우는 거거든요. 나무를 키워서 숲을 조성하면 얘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하면서 산소를 배출하잖아요. 산소를 배출하고 탄소를 자기 몸 안에 가둡니다. 그 나무를 잘라서 건축 재료로 쓰면 돼요. 썩지 않게. 그게 탄소를 포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업의 그 시스템, 생태계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 짓는 대신에 숲을 만드는 게 더 돈이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산업 구조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공간의 양극화가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비싸지겠죠. 이 도시 안의 공간의 가격은 점점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은 뭐 10억이 넘어요. 웬만한 젊은 사람들 살 수가 없는 수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사회초년생들은 집 살 돈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자동차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적은 돈으로 내 공간을 만드는 게 집 사는 것보다 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사면은 이 자동차 실내 공간만큼이 내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자동차를 살 돈이 없는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차 살 돈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은 5,000원 내고서 카페를 갑니다. 카페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그 공간을 빌리는 거죠. 내가 원룸에 살거나 고시원에 사니까 거실이 없어요. 우리가 1인 가구, 2인 가구의 비중이 6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얘기는 거실 없는 데 사는 사람이 60%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카페가 장사가 점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거실이 밖에 돈 내고 갈 수 있는 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보시는 것처럼 5,000원 내고서 카페를 써요. 근데 그거보다 돈이 없는 고등학생들은 어딜 가느냐? 3,000원 내고 PC방을 갑니다. 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돈이 없는 중학생들은 1,000원 내고서 편의점을 가요.
그거보다 돈이 없는 초등학생들은 공짜인 메타버스에 가서 로블록스를 하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돈이 없을수록 가상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있죠. 기생충인데 이 영화 보시면은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주인공들은 처음에 막 와이파이를 찾아서 헤매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부잣집에 가서 딱 생활할 때 마당에 누워서 책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있으니까 굳이 가상공간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하던 애가 중년 돼서 돈 버니까 골프 치러 나가요. 그러니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을 쓸 수 있는 돈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티박스에 가서 공을 치고 한 200m 공이 날아가면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뭐냐? 공 날아가는 땅만큼이 다 내 마당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처럼.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뭘 하느냐? 요트를 삽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공간을 다 내 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돈을 벌면은 자기가 공간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오프라인 공간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공간의 가격이 점점 비싸지거든요. 한 3년 전에 롯데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백화점 공간을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원래 백화점의 전체 연면적이 한 20%가 명품 매장이었는데 이 한 50%까지 늘릴게 명품 매장 퍼센테이지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중저가 제품을 살 때 백화점 가서 사지는 않잖아요. 온라인으로 다 사지. 그러니까 온라인을 다 웬만한 건 다 사고 백화점에 갈 때는 비싼 물건 살 때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큰 비싼 매장만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걸 제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여의도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죠. 6층에 이 슬라브 다 없애버렸어요. 중저가 제품 파던 데다. 5층도 다 허브만 깔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런 공간들은 이제 괜히 면적만 차지하는 거고 여기서 근데 제 건축가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천창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 시몬스 이 프로젝트도 보시면은 되게 햇빛 들어오는 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여기 지붕 열고 햇빛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은 이런 공간, 이 중간층의 공간이죠. 기술을 이용해서 천막을 막고 여기는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중간층의 공간이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나게 그 뭐 프로그램이 안에 새롭게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하드웨어하고 변종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그게 이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의 그 건축적인 의미라고 저는 봐요. 왜 이런 데 점점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이런 백화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온라인 쇼핑과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자. 근데 온라인 쇼핑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천창을 뚫습니다. 옛날에 원래 전통적으로 백화점이나 도박장은 창문을 안 만드는 걸로 유명했던 건물이에요. 창문을 만들면 시간의 흐름이 느껴져서 빨리 집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계와 창문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요즘에는 다 창문을 뚫는 이유는 온라인 쇼핑과 경쟁하기 위해서 자연을 갖고 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여기 화분도 막 깔아놨죠. 플랜테리어로 해서 좀 더 자연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이 없는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없는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마존이라든지 뭐 쿠팡에 가서는 물건을 쇼핑할 때 물건 숫자는 뭐 몇만 개가 있죠. 없는 게 없는데 대신에 그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본능이 집단의 일부가 되는 걸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사람 많은 데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끔 F&B에다가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도시가 얼마나 건전하고 괜찮은 도시인지를 어떻게 판단을 내느냐. 그 사회의 건전성을 단위 면적당 벤치의 숫자를 세봅니다. 그래서 뉴욕의 브로드웨이를 보시면 950m 구간에 벤치가 170개가 있어요. 근데 같은 길에 신사동 가로수길에 가면 벤치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럼 170대 3이다. 이거는 무슨 차이가 나는 거냐면은 오른쪽 같은 도시에서는 걷다 보면은 다리가 아프죠, 당연히. 그럼 앉고 싶어요. 근데 앉을 벤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카페를 가야 되는 거예요. 돈 내고서. 그러면 문제가 뭐냐? 돈 많은 사람은 스타벅스를 가고 5,000원 내고 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1,500원짜리 저가 커피숍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통의 추억이 없는 거예요. 10년, 20년을 같은 도시에 살아도 가는 공간이 다르니까 추억이 다르고 서로 이야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회를 융합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과거에는 누가 그런 일을 해줬느냐? 그게 국민 드라마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모래시계나 뭐 허준 이런 거 시청률 막 65% 미친 그런 시청률이잖아요. 그 모래시계 마지막 회에 최민수 씨 주인공이 죽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온 국민이 감정의 상태가 다 똑같아. 다 자기 친구 죽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게 통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OTT로 보니까 다 다른 드라마 보고 다 다른 시간대에 보니까 감정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하는 게 없어요.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도시 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남은 시간은 이독실님하고 같이 대담을 하면서 후반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의 비밀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왜 이 공간이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하죠. 이거 되게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이건 70년대쯤에 지어진 건물일 거라고요. 주택 건물. 그래서 옛날에 70년대 지어진 부잣집이었겠죠. 이거는 양옥집.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쓰잖아요. 지금 2023년이니까 한 50년째 쓰는 거잖아요.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되게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고쳐 쓰는. 근데 단 재미난 건 뭐냐. 옛날에 한 4인 가족이 쓰던 집을 지금은 이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은 재미났던 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왔었는데 들어올 때는 저 차고문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저희는 차고가 있던 데가 스토어 자리잖아요, 보통. 글로 들어와서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두 번째 루트가 있죠. 마당을 통해서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길. 그러면 두 가지 루트가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절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제가 일로 나갔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순환하는 동선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경우, 외부로 들어오는 경우 두 개의 다른 기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은 이런 공간, 이 중간층의 공간이죠. 기술을 이용해서 천막을 막고 여기는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중간층의 공간이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나게 프로그램이 안에 새롭게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하드웨어하고 이게 변종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그게 이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의 그 건축적인 의미라고 저는 봐요. 시몬스의 전략은 계속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곳에다가 시몬스라고 하는 DNA를 예를 들어서 이 DNA를 갖고서 성수동에다가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포 공덕동에다가 심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른 지역에 똑같은 DNA가 들어가지만 거기서 로컬라이즈가 되면서 변종이 생기겠죠. 조건이 다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런 거겠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사람의 시선을 모으는 데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시선이 모으는, 결국엔 그 시선을 모으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정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제일 많은 정보는 뭐냐?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바이럴 인포메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사진을 많이 찍으면 그 사진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마다 한 번씩 로케이션을 바꿔서 하면은 이런 데 와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 그만큼 정보가 늘어나고 그거는 시몬스의 파워가 되는 거죠.